처음에 오셨을 때 3개월 넘게 함께 발을 맞춰보고 본인이 연구한 거를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서로 탐색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어 할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걸 상상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신호를 보내고 같은 주파수인지를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닐까요? 저는 어떤 주파수가 맞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란 게 또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부서가 선호하는 인재상이 또 약간 다르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걸 헤쳐나갈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오만했죠. 그때는 뭐였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뭘 알게 됐냐면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함께 갈 도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을까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와보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고 사회현상이라든지 사람 마음을 읽는 일을 해보셨던 분들을 모셔왔죠. 오실 때마다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전 놀래요. 놀랍죠. 왜냐면 제가 그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그분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을 봤어요. 학회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다양한 관점이 세상에 있고 각자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 관점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산업사회 모델은 이 일이 정해져 있고 이 일을 할 사람 충실하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 그렇지가 않고 다 다른 색깔과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어렵게 얘기하면 노동이 끝나고 창의가 새로운 형태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실하게 농업적 근면성으로 해왔던 분들의 시대는 이제 로봇과 AI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생각과 거기에 따르는 숙고를 팔 수 있는 분들이 새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모셔올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훌륭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적용되고 있다는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거의 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사실은 다 아직도 그거 보지 않나? 기존의 객관적인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세우는 것보다 특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메저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형태의 인지와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의 힘을 측정하는 걸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기존의 공정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일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 방식을 따르던 기업들은 반성이 있으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정말 창의성이 주요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지금 거의 다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 MZ세대와 왜 기존 조직과 뭐 갈등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도 부사장님 말씀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프로블럼 솔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문화 적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근면 성실함이 필요하다거나 그걸 그대로 따라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또래들이. 속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삶에 대한 고울에 동일하지 않음에 대한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예전보다 숙련해서 얻게 되는 효용이 이제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글로벌라이즈라는 게 무서운 게 작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효율의 극대화가 요구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극대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뭐 플랫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능화에 대한 부분들에 도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면 그런 지능화와 전 지구적인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얼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구되어지죠. 그 쟁투 속에 지능적인 생각하고 창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직의 고울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인류사는 지금 그렇게 변화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그런 미래를 좀 준비하는 분들은 그쪽에 대한 투자가 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의 문제다. 그리고 속도 차는 있다. 부사장님이 강연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희 회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모바일 오피스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다른 회사들이 다 출근으로 변화하고 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반대하고 있는데 대척점에 서 있는 부사장님께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벌써 7년 넘었죠? 저희는 모르죠. 저희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어떤 거였냐면 가장 먼저 한번 해보지 그래요?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면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사장님께서 네, 제가. 스스로도 네, 저는 뭘 가지고 있냐면 변화를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큰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자산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기억이 글을 쓰거나 다른 기업에 가서 전달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하네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업에 따르는 제안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처음에 했을 때 뭐였냐면 업무를 재정의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를. 그때는 협업이 많았으니까 같이 막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니고 혼자서 한다면 같이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번에 팬데믹처럼 갑자기 딱 나와버리면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을 하는 순간 갈등이 정말 엄청나요. 이번에 일본에 그거 나왔거든요. 일본에도 팬데믹 때 워낙 힘들어가지고 재택근무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도장 찍으러.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일본 지금도. 전자결제 하더라도 도장 찍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도장 찍는 거 자동화라고 그랬더니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드셨대요. 이게 도장을 집어넣으면 문서에다 찍어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집어 넣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결국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관행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것들이 혁신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똑같이 그때 기억이 있는 게 가능할까?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알게 됐냐면 두려움은 막연한 거구나. 그리고 두려움은 때로는 연유가 없는 것이구나. 이건 관성 같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두려움이 실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두려움이 작동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중간중간에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야도 있었고요. 이런 근무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애매한 추정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뭘 하게 됐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조직에서 일하지 않으셨을 텐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주도권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선택권인데 각자에게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여서 생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근무의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뭐 로그인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5분마다 보고하시고 제가 강의 때 썼던 자리 연비용 막 까시고 이러면 그때는 근무의 자유화 아니거든요. 근무의 자유화가 형식이라고 한다면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가 어디 있어도 훌륭한 결과를 내시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 결과를 서로 개인별로 내시고 그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하실 텐데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선행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동료를 함께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고 그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엔 옳지 않다. 저는 이쪽이에요. 믿음을 주셨던 걸 느꼈던 사례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미담 좋습니다. 송기령 미담 미팅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그 미팅 때문에 회사 가야 되는데 화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화상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미담이 안 된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조심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렇죠. 했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전파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화상으로 하게. 그럼요. 예,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반대로 저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데 부사장님 저 회사에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 동선 자체가 겹친다면 와인 아신데요. 아닌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 화상을 선호하겠죠. 똑같이 예. 맞아요. 그럼 고양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재택근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은 업무가 무엇인가, 일이 무엇인가 이런 정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저희 회사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출발은 마음이고요. 나오는 거는 형식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형식을 아무리 정하더라도 살감을 못 느끼는 거고 거꾸로 마음이 굉장히 깊으면 좀 거칠게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웃죠.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그 부분에 제가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 원래 아니었을 때 이런 논의가 있었대요. 재택근무로 한 해 만에. 근데 그때만 해도 재택근무라는 건 좀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 한 해 만에서 그래 하자로 이제 합의가 됐을 때 설마 누가 하겠어 했는데 다음날부터 안 나온 분이 계셨대요. 영 과장님이 그러셨다고. 그런 분이 계신 것 자체가 부사님이 사람을 잘 데려오신 게 아닌가. 다 느끼지 않나요?
서로 보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까지의 과정이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다 기억이 나죠. 처음에 오셨을 때 3개월 넘게 함께 발을 맞춰보고 본인이 연구한 거를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서로 탐색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어 할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걸 상상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 신호를 보내고 같은 주파수인지를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닐까요? 저는 어떤 주파수가 맞아서 선택되었나요? 저 네. 궁금해요, 정말. 아, 저 사람은 관점이 그만의 것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생각을. 그 자기 생각을 우기지 않고 전개할 수 있구나.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느냐. 이제 이걸 봐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들어온다, 안 온다는 게 느낌이 좀 있으시죠. 여담이지만 저는 왜 오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펼치는 걸 주저하거나 그만큼의 생각을 펼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주장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어떤 거냐면 생각이 있지만 표현을 주저하는 분. 생각이 없다면 그때는 뭐 여쭤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서로 간에 맞추는 주파수에 대한 기대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펼치기를 주저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죠. 그래서 그만큼을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겠지만 적어도 저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의미를 가지는데 그때 주저함이라는 게 겸양을 넘어서 나중에는 수동적인 태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분으로부터. 그거는 이제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래도 말을 쉽게 하는데 보통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을 하기 주저하게 맞아요. 되고 상호 존중을 한 후에 그가 안전함을 느낄 때부터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든요. 이제 그만큼의 안전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예요. 근데 저는 언제 제일 큰 웰컴 온 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승선을 환영합니다라는 느낌이 드냐면 저랑 이제 스터디 그룹을 같이 계속 해오셨으니까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신 다음에 1개월 좀 넘게 지나면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저는 이제 드디어 왜 저를 보시면서 뭐 이런 거 좀 더 고민해 보셨어야죠 라든지 그건 대등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엄청나게 기뻐요. 앞으로 할게요.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저 처음 입사했을 때 딱 인사 이제 하는 자리에서 저 눈을 보시면서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주장을 말씀 못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나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과 아닌 분 사이에서의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포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의 문화가 이거 두드러지게 말하는 것이 겸양이 아니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되게 슬픈 얘기인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게 제일 컸는데 네. 부사장님 무슨 말도 일단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옳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한 거, 느꼈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공유한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건데 근데 한국의 교육이 너무 슬프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든 사람들이 부사님이 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라라고 안도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완벽하진 않고 전 적어도 우리가 특정한 주제를 연구할 때 같은 연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양한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 안 됐을 수도 있고 너무나 미션이 명확해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간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 고울이고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숙지하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의견을 좀 안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사장님이 들어주시는 태도도 태도인데 그러니까 선배들 보면서 아 저렇게 말해도 되구나.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사회생활이 처음이니까 여기가 내가 이렇게 막 뭔가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나의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 저만의
장벽이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뚫고 가주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좋은 선배들과 함께 일할 때 장점이죠. 문화를 만들고 그로부터 금기를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내는 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의견을 내면 그거를 취합하고 데이터를 검증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하나 비밀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 의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계속 보잖아요. 쉴 새 없이. 여러분도 지금 트렌드를 본 지가 뭐 2년, 3년씩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5년, 10년을 하게 되면 사회 변화가 여기 내재돼요.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변화했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 메커니즘이 내재해야 되는 순간 내 의견이 아니라 사회 의견이 스며들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의견이 엄청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선배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 트렌드가 지난 4년 넘게 지속되어졌고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변화 속에서의 어떤 로직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정점에 대한 것들을 다른 형태의 관점을 볼 때 부가시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드디어 훌륭한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